그래서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해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에 적혀진 순서대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신 이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에 계신 최준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김영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실장이신 김영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제 발표 없이 패널 토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토론은 10분씩 각자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그 토론자께서 10분씩 활용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토론에 이제 앞서서 제가 사회자로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낙하산 인사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를 빌미로 해서 좋은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그러한 행위도 비일비재하는 등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저도 추천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낙하산을 배제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통령께서 낙하산 방지를 선언하고 실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낙하산 인사는 불가피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자리 중에서 좀 더 중요하지 않는 자리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더라도 이 관료들의 속성상 우리 대통령은 길어봤자 5년이다. 5년 동안만 이게 잘 좀 버티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강조하고 하시더라도 한 1, 2년 동안에는 조금 주춤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하지 않는 자리를 좀 골라가지고 거기는 낙하산을 내려보내자. 어차피 우리 선거제도가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자리를 좀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지 않는 자리, 중요한 자리, 그거 구분하기도 참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게 정부의 공공기관만 낙하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기업,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 정부가 줄을 한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야에까지도 낙하산이 내려오는 걸 봐서 어떤 일정한 자리를 지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낙하산이 골고루 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위원회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보통 우리 추천위원회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추천위원회가 회사에서 책임지고 추천위원들을 구성하고 물론 우리 관련 부처 우리가 금융기관을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의 사장이라든지 감사 추천위원을 뽑을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좀 자기들의 의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단 뽑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에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가서 상의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람 평소에 은행으로 가서 별로 그렇게 별 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이제 뽑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사장 추천위원회 뭐 이런 게 말이 추천위원회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 추천위원회 가가지고 좀 소신을 밝히려고 해도 자기를 이렇게 뽑아준 그 기관, 그 기관에 대해서 참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대들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지. 들어간 이상에는 그 기관의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사, 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도저히 그 밑에서 그 위에서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함정미달이다. 그래서 우리 그 추천위원들이 정말 합심단계를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제 뽑았다고 칩시다. 뭐 저도 그런 같은 케이스가 경험상 없는 것도 아닌데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느냐? 누가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보느냐? 사실 뭐 저희들이야 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버리면 그만인데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그 기관의 현직 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분도 또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고 또 혹시 다른 자리를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분이 만일 다른 사람을 뽑으면 당장 그 문책이 옵니다.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너가 지도력을 발휘했기에 그 추천위원회 하나 제대로 못 잡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우리가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뽑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외부에서 압력 들어와 봐라.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극한 것이 현직에 있는 그 기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내 좀 살려주라. 그 압력은 정말 극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압력은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압력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압력에는 제가 굴복을 해서 다시 와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뽑아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뽑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컨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장 추천위원회가 가장 독립적인 유지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한다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니까 지금까지는요, 심사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한 6배수, 10배수, 한 10명 정도 심사한다면 100명 정도가 미리 뽑아놓고요. 그리고 심사 당일날 무작위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누가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몇 조 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사실 살을 걸고 덤벼듭니다. 그 심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자기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명 정도 되면요, 한 100명을 다 찾아다닙니다.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말 그렇지 않냐고 한 10명 정도가 뽑는다면요, 그 10명은 그냥 라비에 시달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명이나 그래도 지금 다 찾아다니는 판인데,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 하니까요, 심사위원 구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 그런 면에서 어떤 기관은 100명도 하고 어떤 데 200명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이 그 로비를 못하도록 그런 이제 우리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서 그 심사위원회의 그 독립성을 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따와가지고 사장 추천위원회 어떻게 추천위원회라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이 독립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저는 낙하산 인자 방지 대책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사장 추천위원회는 거의 정식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정부의 의도대로 다 움직이는데 과연 정부의 의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사장 추천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뭘까? 거기에 저는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저는 우리 추천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그러면 그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그 기관이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되겠다. 그걸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학회라든지 시민단체 거기에서 이제 위원풀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위원풀을 미리 구성해 놨다가 위원풀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학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로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임을 들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분 내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을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작위로 추천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보자의 그 발표 과정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생중계해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속 직원들이 이제 누가 좋을 것인가 투표도 하고 그리고 물론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추천위원회가 이제 바인딩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도 이제 다 이해 당사자인데 직원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또 압력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일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는데 사장의 역량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를 선정한 추천위원회는 누구냐? 그 명단도 같이 따라다니도록 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천위원은 배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를 짓자면 그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과 같은 추천위원회 구성 방법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우리가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독립성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공기업 특히 금융기관 낙하산 문제를 두고 기재부하고 금융위가 심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큼지막한 기사가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IBK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KB금융지주, 예탁결제원 이런 대규모 금융기관 CEO들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하마평이 파다했는데 결국은 소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라고 매번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도 모랄 해저드에 빠진 공기업 대수술에 나서서 당시 현우석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초기에는 공기업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기재부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305개이던 공공기관을 2010년에는 286개로 줄인 뒤 2012년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95개, 2014년에는 304개, 2015년에는 316개, 2016년에는 323개. 오히려 파티는 끝나고 총력을 기울여서 공기업 정리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매년 증가해서 이 정부에서도 4년 전보다 37개, 무려 12.9%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기업이 증가하느냐? 보니까 대부분 의원들 입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1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탄생했습니다. 2011년에도 수산지원관리법에 따라서 수산지원사업단이라는 공기업이 탄생했습니다. 2016년에도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서 국방전직교육원이 생겼습니다. 또 국립대학급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생겼습니다. 이미 카이스트, 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네 군데나 과학기술원이 있는데도 또 하나의 대구 바로 옆에 울산에도 과학기술원이 또 생겼습니다. 2015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개관해서 이중 직원이 58명인데 그중에 10명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공기업은 우리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대우해양조선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됨으로써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진도를 획득했고요.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2000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자산 10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조선사가 주인 없는 국책은행 관리를 17년째 받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산업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 관계자가 모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영의 기회가 두세 번 있었지만 관여자들이 구실에 눈 감고 자리 보존에 연연을 해서 오늘 대형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도 4조 2천억 투입이 됐습니다만 과연 살아날지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오랫동안 주인 없는 회사로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경영 성과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이 수많은 경영학 논문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반대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민영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헐값에 팔면 민영사 책임이 들었고 또 정작 팔리면 낙하산이 내려올 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기업 이사장들이 연봉이 51개 기관장 평균이 1억 7,400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는 이사장은 2억 5천만 원 받고 있고요. 이 금액은 대통령보다 또 국무총리보다 장관보다 차관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 되겠습니다. 이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메트로의 킬로그램당 영업비용은 86억 원이고 민간회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3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선로 1km당 직원은 서울 메트로는 75명, 9호선의 서울시 메트로는 22명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과 인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고호선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주요 요금을 정체하는 급행열차를 집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매년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서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에 서울시는 서울 메트로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단체 협상해서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과의 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 공기업 262곳 중에 257곳에서는 이미 성과인공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성과인공제가 물론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기업 경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혁 과제로 2010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6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일 이상 기업의 80%가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은 5개 공기업 모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도를 반대해온 노조의 사실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는 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끌어들여서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때까지 어떤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한 적이 몇 번 있는지 정말 기억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분열과 갈등의 판만을 더 키우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또 기업을 건전하게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민영화가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으니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앞에서 그 두 분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디테일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셔서 제가 가급적 그러한 부분들을 중복된 부분들을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프린트에 되어 있는 내용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앞서 그 이성민 교수님께서 실제 임시 이런 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더 자세히 경험하신 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대추구적 관점에서 낙하산 인사가 왜 문제이고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대추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렌트스킹이라는 거고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 사적 편익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하산 인사로 가는 사람들,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인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뭐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시민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유인 체계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관료사회 혹은 공공 분야에서의 사적 편익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즉 사적 주어진 환경 하에서 자기의 정보와 재량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과 행동들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한테는 100만 원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수십억, 수백억의 폐해가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대치고 사적 편익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건 기본적으로 그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 어떤 업무 낙하산 인사를 하는 사람들 그 과정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는 그 자기만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신문에서 나왔는데, 앞서 최진성 교수님께서 국가공기업에 관련된 폐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은 사실 더 많은 공기업 수가 있고, 사실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선 생활에서 각종 규제 인허가 등등은 그런 그 낮은 직급의 주무관이나 공무원들의 영향이 크다라는 말들이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는 공공부문만 딱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딱 칼같이 그 요 부분만 개혁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위 국가 공무원의 인사 조직이랑 일반 기업의 경영 조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낙하산 인사로 오시는 분들이 그 조직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관료 출신이 왔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련 부처하고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좋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간 유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거 가능한 것들은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특정한 정보들이 오랫동안 특정 계층에게 누적적으로 공급되고 학습되어진다면 그거는 독점적 정보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문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재량권이 바로 낙하산 인사, 즉 낙하산 인사로 오시는 분들의 어떤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의 어떤 사적 편익 추구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공공부문 관련해가지고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민간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위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앞서 그 이성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분 참여하시는 민간 부분들, 위원들의 인센티브 스트럭처도 사실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료 자체도 뭐 한 2, 3일 급박스럽게 주거나 혹은 하루 이틀, 뭐 길어야 일주일, 열흘 정도 주고선 검토하라고 하는데 그 검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상임으로 있지 않고 비상임으로 있는 분들은 그 자신들의 메인 잡이 있는 상황에서 엑스트라로 오는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거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인센티브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에서 일을 한다라는 소명감이 작용을 해서 그 검토를 하지만, 그렇게 한 검토의 결과도 결국에는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부 측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결과물은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선정 자체에 있어서도 정부의 어떤 친인사 혹은 의원에서 만약에 어떤 민간위원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 위원은 다른 회의 때는 부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량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경영진이 얼마든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공원이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의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위원회 명단, 그런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간략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 2시간, 3시간 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크게 감시, 견제할 인센티브가 약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대추구의 유인이 작용하고 있는 한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지대추구적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앞서 공기업에 관련해서는 주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라는 게 큰 방향성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공공 분야라는 것은 국가의 독점적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결과 지배구조에서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경영 성과에도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온 인사들이 관련 부처의 무분별한 국책 사업을,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걸 평가하는 중간 단계들이 있긴 하지만 국책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결과 공기업의 부채는 방만 경영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그 투명성과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 정보 상황과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경쟁 체제가 좀 도입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국영기업 지주회사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경영 방식은 민간 기업처럼, 즉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공기업을 다 전면 민영화한다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의 소유 지분을 주식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공 부분의 문제, 낙하산의 문제는 이러한 지대추구적 요인이 없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지대추구 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객관성, 그리고 경쟁이라는 부분들, 요소들을 많이 그 과정에 강화가 된다라면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그 낙하산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든 정권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재밌게 볼 부분은 필요는 있는 것이 항상 이야기를 이제 어느 쪽에서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회, 의원들 쪽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서로 반대 진영이 이제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 낙하산 인사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꾸로 보면 어떤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전리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을 어떤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낙하산 문제를 볼 때 결국은 이제 그 야당이나 혹은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권한을 갖게 된 상태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미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제 낙하산 인사가 왜 문제인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항상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금융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상법에 있는 것보다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지배기준 관련해서 그 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금융회사 쪽에서 어떤 선출되고 있는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엄격한 기준에 맞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잘 발전되고 있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준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제 그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준은 사실 굉장히 자격 요건을 굉장히 강화하는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어떤 경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낙하산 문제에서 보면 이제 제일 재밌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제도적인 요인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시민단체 쪽에서 볼 때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2014년 그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짜 기관장의 어떤 첨기누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왜 이렇게 자꾸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냐 이런 질문을 한 그 의원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짜 기관장이 이제 청와대에서 허가를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공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짜 기관장이 아마 실수를 좀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모든 임추위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사실 흔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뒤에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비슷한 문제로 공기업 낙하산 문제하고 비교되는 게 특별사면 문제를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사면도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책임과 이런 권한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도 비판은 받지만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어쨌든 위원회 명단, 그리고 간략한 내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100%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등이 이제 충분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용인되는 부분이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낙하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영추위라는 제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슷한 얘기 들겠지만 결국은 공기업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이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민영화는 이제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체 공공기관이 한 300개가 조금 넘는데 이 중에 시장형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한정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제 민간에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손을 떼는 식으로 조금씩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민 교수님께서 일정 역관제 비슷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 형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준정부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일정 규모나 혹은 예산 이 이하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경영평가 방식은 결국 지금 경평 방식은 정부 정책에 얼마나 순응하느냐를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성과 연봉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면 경평이 이제 올라간다는 식으로 성과급을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연계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개선한다고 치면 사실 공공기관장의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평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간 기업도 그렇지만 CEO의 역량이 발휘되는 데는 5년, 6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이라는 지금 5년 단임제인 행정부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결국 3년 굉장히 3년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경평과 연계돼서 연임이 지금보다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지금 이렇게 단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권 전리품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 두 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제 기관장이나 이제 감사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급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관제에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급여라든지 아니면 이런 혜택 부분을 좀 낮추고 어느 정도는 차라리 이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적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회이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적어놨는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상법에 사실은 딱 법 적용 대상에 따라서 상법에 이제 피해를 상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준으로 물론 딱 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사회이사의 어떤 특징이 사실은 정부 정책을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 혹은 경영 고문 이런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문을 떠나서 이렇게 과다한 사회이사가 필요한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낙하산도 있고 관료들의 낙하산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낙하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든지 또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부정청탁 이런 낙하산에 대한 청탁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관료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관료들이 퇴직을 해줘야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을 해줘야 밑에서 이제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처럼 계급 정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1급 혹은 장차라는 정도가 되면 이게 나가줘야 이 퇴로가 이제 밑에 직원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순환보직을 계속하고 그리고 결국 모든 이제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이제 목을 매지 않도록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좀 전문직을 좀 도입을 해서 이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관련 법에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년을 보장을 하고 대신에 이제 재취업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임추위 관련해서는 현행 임추위 개선 방안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세배수로 이제 임추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좀 묻기 위해서는 이 세배수를 이제 제안을 할 때 그 순위를 매기는 식으로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쨌든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